네. 서울시장 사례 발표에 남아주신 여러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이게 제일 필요한 거 다 같아요. 마셨어. 네? 아니 이게 제일 필요할 것 같은데. 아, 네네네네. 다 가셨네요. 아, 네. 근데 다들 또 저녁에 일정이 있으시니까 막 부랴부랴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녹화본을 보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제발 합법적으로 저 출장 좀 가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서울시당 민생센터 사례 발표를 하게 된 서울시당 사무처장이자 민생센터장 안치현입니다. 네. 이제 좀 전에 상담, 정당이 하는 상담을 이야기해 주신 강사님과 어떤 부분은 상당히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좀 다른 고민을 갖고 있는 것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민생 사업을 하는데 어디에 집중을 둘 것이냐라고 하는 걸 아마 지금 이제 오신 분들은 광역 담당이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걸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 아까 전에 두 번째 강사님 같은 경우는 실제 당조직과 함께 광역 당부가 직접 상담을 계속한 사례잖아요. 저희는 물론 이제 서울시당으로 우연히 들어오는 상담의 일부를 제가 담당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설계하지를 아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는 순간 광역 담당자들은 죽을 수 있다. 과로사가 가능하면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못한다. 처음에 제가 지난 6기 때도 민생센터장이었는데 출마할 때 저는 이제 송파 지역위원장이기도 해서 현수막을 걸면 얼마나 상담 사례가 들어오고 어떤 프로세스가 가능한지를 먼저 알고 싶잖아요. 저를 이제 임상시험 무대에 올리고 현수막을 10개를 송파 전역에 걸었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10개 정도의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정말 다양합니다. 저는 심지어 그날 제가 한참 사람들한테 사례로 얘기를 했는데 민생 상담의 내용으로 저희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불공정 거래, 노동법 위반, 행정갑질 이런 정도를 걸었었어요. 한 4-5개 정도를 걸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말고도 정말 다양한 사례가 들어오는데요. 제일 황당했던 사례는 친구가 자신의 카드를 빌려간 다음에 명품백을 구입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상담까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말씀드렸어요. 사인 간의 문제는 저희는 상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근데 만약 이게 광역당부가 전체 민생 상담을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정말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당은 민생센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 애초에 광역은 지역위원회의 정치활동 모델을 만드는 것, 그리고 지역위원회에서 민생센터 담당자를 육성하고 사례 관리를 하는 것,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을 되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이게 가능했던 것은 그 당시에 서울시당이 실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분들이 이제 어떤 걸로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갈 건지에 대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후보 출마의 내용과 민생센터 활동을 접목했었고 일정 정도의 이제 아주 많지는 않지만 활동비를 지급하는 구조를 짰었어요. 그리고 그러는 대신에 격주로 있는 민생센터장 지역 워크샵 및 회의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단서였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짰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4페이지에 저희 이제 정재민 위원장님의 발간사를 보면 우리는 5가지 때문에 민생센터라고 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정돈이 된 5가지 이유를 다 생각했다기보다는 실제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민생센터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우리의 기조와 이런 것들이 잡힌 결과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정의당은 그 당시 비호 광고가 급증하던 때였기 때문에 정의당으로 가서 사업하면 다 별로였어요. 근데 민생센터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분명 정의당이라고 이름이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만나는 게 상당히 쉬워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생센터가 상당히 모든 걸 포괄하면서도 좀 가까운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후보 플러스 지역위원장 담당자들에게 모두 지역 민생센터장 이름을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명함도 다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되게는 지역위원장이기도 하지만 민생센터장으로 전반적인 상가 방문이라던가 이런 거 다 진행을 한 거죠. 그거에 대한 효과가 되게 높았다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당 활동가들,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이 사실은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막 의제를 찾아내는데 되게 어렵기도 하고 그런 걸 잘하는 지역이가 있는 반면에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게 편차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민생센터라고 하는 무기가 동일하게 주어졌고 일정 정도의 인포풀이라던가 교육을 동일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활동에 일정의 편차가 있긴 하지만 그게 극심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역에서의 현안이나 이런 것도 스스로 발굴해 가는 과정까지 사실은 만들었던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의당이 이제 뭐 서민을 위한 정당,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 민생 정당이라고 표방하지만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냐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좀 없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의원, 중앙당, 서울시당, 지역위원회가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각자가 지역에 문제가 발생하면 개별적으로 의원과 접촉하고 중앙당과 접촉하고 광역시 일부랑 접촉해야 되고 이게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원과의 접촉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체계적이라기보다는 다 개인기처럼 운영됐다는 고민이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과 누가 친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지역별로.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관되게 좀 시스템을 가지고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광역 당국가 하자라고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원래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기본은 민생 상담을 하지만 상담만으로 정의당의 성과가 쌓이냐 안 쌓이냐 그럼 이 상담을 어디까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논쟁이 저희 진짜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일단 해보자 했어요. 그래서 한 축은 정말 기본 상담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담 과정에서 현안이 발굴되기도 하고요. 실제 저희가 지역 현안이라고 하는 게 찾아가서 발굴하지 않으면 찾는 게 참 쉽지 않았었는데 오히려 민생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현안이 발굴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실제 서울시당이 4가지 의제 자체를 주고 그 담당자들에게 향후 이제 지역 정치 활동에서 선택할 수 있게 의제를 이제 만들어주는 것까지를 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엔 전부 뭐 국회의원들 발견 축하들이 쭈르륵 준비해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13페이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민생이라고 하는 게 되게 포괄적인데 뭐가 민생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노동 관련된 것과 그다음에 막 임대차 관련된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떠오르잖아요. 네, 저희도 이제 그런 정도만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어느 거를 이제 제한하지 않고 상담을 받다 보니까 민생이라고 하는 건 진짜로 폭넓게 표현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온 건 사실은 서울은 임대차였어요. 임대차, 상가든 주택이든 임대차 관련된 상담이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반려견 화장품의 독성 물질 문제와 같은 상담도 들어오고요. 그 외에 그다음에 행정 문제도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오세훈식의 공공개발이 문제가 있으면서 이제 그런 분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생이라고 하는 영역이 상당히 확대됐던 게 있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현안들이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반려견 화장품은 이게 딱 서울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경기도와 전국에 퍼져 있는데요. 이 문제가 이제 좀 잘 접근이 됐으면 사실은 저희 동물복지위원회나 이런 데와 연계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환노위가 강은미 원내대표셔가지고 그런 물질도 그런 확인을 좀 계속 여러 번 하고 어떻게 접근할 거냐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일정 정도의 상담들이나 이런 것도 꽤 오래 시간 했었는데 결론은 이게 이제 동물과 관련된 법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사실 우리 이제 그런 게 포함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소비자들을 묶어내는 문제 그리고 사기업의 어떤 무엇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으면서 이게 좀 잘 풀리지는 않았는데 제가 들으면서 아까 김상철 강사님처럼
협박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잘 생각해 보시면 세종의 이혁재 위원장님이 딱 특화시켜서 불공정 하도급 이 문제만큼은 딱 자신의 전문성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리고 정당으로 오는 민생 문제는 사실은 결국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절반은 그냥 쉽게 답해줄 수 있는 문제, 나머지 절반 중에서도 절반은 약간 법률 다툼을 가야 되는 문제, 그 한 4분의 1 정도는 진짜로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들어와요. 저는 되게 동의하는데 민주당도 가보시고 국민의힘도 가보시고 온갖 피해 구제 집단 다 가보시고 변호사도 진짜 모든 변호사 미팅 뭐 쇼핑 다 하시다가 마지막에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정의당의 마지막으로 보통 이렇게 올리세요. 근데 그건 뭐냐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절박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진짜 어떻게 될 수가 없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을 때 문제들의 해결 방식은 사실은 온갖 수단을 활용해서 정치적 압박을 해서 해결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3페이지의 민생센터 역할을 크게 이제 시민이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법률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상담가도 육성하겠다라고 정말 포부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민생센터 15페이지의 건설 경과보고는 보시면 돼요. 이게 2020년 11월 제가 처음 민생센터장이 되고 작성한 계획서예요. 그래서 이 계획서를 보면 상당히 부끄러운 게 많아요. 안 된 게 많거든요. 하지만 된 것도 많다. 근데 이때는 민생센터라고 하는 게 전부 뭐였냐면 상상 속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이유들로 뭔가 가칭 민생센터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제 이강에서 말하신 강사님이 고민했던 모든 것이 다 토론이 있어요. 상담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냐? 누가 연계를 해야 되는 거냐, 우리에게 그런 전문성이 있냐, 막 정말로 치열하게 토론을 했던 것 같은데 결론은 뭐냐면 해보자였어요. 그렇게 치열한 토론에 걱정되는 우려들은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가는 방식의 보완을 짜더라도 해보자라고 하는 게 고민이었고,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나올 수 있었던 건 제가 을지로위원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백서도 참고했고요. 그다음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나온 여러 가지 계획서도 참고를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정말 2010년대 초반에 민주노동당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만들 때의 자료도 다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수많은 자료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이게 실제 완성이 되진 않더라도 약간은 상상의 영역이더라도 계획서를 작성하는 걸로 모든 게 시작된다는 고민이죠. 그래서 이제 18페이지 보면 계획서를 작성하는 걸로 사업이 시작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혼자 머릿속으로 안 되는 거니까 저는 이제 정재민 위원장님과도 토론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 지역에서 지역 활동을 하시는 담당자분들 이런 분들과 인터뷰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만들었던 계획서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체 육성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는 어쨌든 마지막에 보니까 26개 당구 중에서 16개의 당구가 후보 활동으로서 민생센터 활동 얘기를 했었고, 이분들한테 저희가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기금을 마련해서 월에 50만 원 정도씩의 활동비를 마련을 했었어요. 지금 그게 정말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리고 이분들하고는 맨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당시에 중앙당의 민생본부가 1차 교육을 시켜줬죠. 그래서 제가 그 교육을 받고 그 교육에 이제 녹화본 하고 그거 공부뿐만 아니라 아예 서울시당 자체에 민생상담학교를 크게 2번에 걸쳐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에 나오는 게 그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임대차 교육과 노동 관련된 교육을 좀 크게 잡아서 민생상담학교라는 이름으로 개최를 했고, 이때 지역 담당자 전원이 다 교육을 받았었어요. 근데 교육을 한번 받으면 알 것 같은데요. 지나면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어떻게 해보자라고 해서 주야간 스터디를 했어요. 그냥 진짜로 법령 같이 읽고, 그다음에 법령에 그러니까 이제 법의 힘이 아니라 그 밑에 따라 나오는 예를 들면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으로 읽기를 했어요, 진짜. 근데 주택임대차랑 상가임대차는 법률치고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네이버나 특정 제휴 포털 얘기했네요. 검색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임대차 상담 자료 치시면 각 기관들에서 발행한 상담 백서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 그러면 그 상담 사례집 읽으면 진짜 어지간한 상담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 그런 걸 많이 참고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법률은 딱 정해져 있는데 사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해석의 문제를 둘러싸고 어떻게 이것을 볼 것이냐가 늘 제일 문제잖아요. 그럴 때는 그 판례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제 법으로 가면 갈수록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저는 이제 서울시의 아예 임대차와 관련된 상담을 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렇게 뭐 눈물 그만이라고 하는 상담센터가 근데 이게 지역으로 찾아보시면 거의 다 돼 있거든요. 요즘에 지자체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에 임대차와 관련됐거나 이런 문제에 대한 조정이나 상담을 다 해주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이 상담 사례를 다 많이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사실 거의 다 알 수 있다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법이 너무 어려우면 그렇게 가지 말고 상담 사례를 보시라는 거고 그럼에도 저는 광역정부 담당자는 법을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법을 봤는데 세상에 무슨 말인지 너무 이해가 왜냐면 법 아시죠? 법이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니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 되게 뭐 동시 이행 관계라든가 이런 한자마다 되게 많고 법률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팁을 드리면 저는 유튜브에 너무나 널려있는 공인중개사 강의를 들었어요. 공인중개사 강의 중에 상가임대차랑 주택임대차 부분만 뽑아서 봤는데요. 70판례까지 제일 잘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맨날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위생센터를 갖고 당을 그만두면 제가 말년에 공인중개사를 따겠다고 막 떠들고 다녔어가지고 네.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상담도 했지만 지역에서 올라오는 상담 중에서 아리까리한 게 전부 다 저한테 올라왔었어요. 실제로는. 근데 이거 다 답하기 너무 어려웠는데요. 한 몇 번을 거치면 저도 이제 온갖 자료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검색도 해보고 근데 하다 보면 진짜 말 그대로 몇 개의 케이스로 딱 나옵니다. 아 이제 이거는 어떻게 답할 수 있겠다가 정말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상담을 뻥아치고 딱 10개 정도 하시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무슨 법률 이런 거 책 팔는 거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왜냐면 상담은 전문 영역이야.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라고 하는 걸 안 하게 하시려고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면 진짜 아닙니다. 사실은 상담 케이스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정해져 있고요. 여기 계신 당직 제가 진짜 단언하건데 변호사들도 잘 몰라요. 그렇게 물어보면. 실제로 자기가 하던 상담 말고는 잘 몰라서 시간을 벌고 제가 물어봤는데 제 그 후배 변호사한테 판례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세요. 법을 모르는 것에 너무 기죽지 마시고 근데 10개 정도 상담을 보면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당직자들은 대충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알아채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21페이지 보시면 자문단도 따로 위촉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끼리 하다가도 결국 법률적인 문제로 갔을 때 가까이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지역에서 같이 활동하는 단체의 분도 좋지만 당원들 중에서 찾는 게 되게 좋다. 사실 이 전문직 당원들이 뭐냐면요. 자신의 전문 역량으로 당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기회가 맨날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맨날 당원 모임에 오라는 거예요. 가서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노무사든 뭐 변리사든 세무사든 그 다음에 뭐 법무사 진짜 예상보다 당원들 중에 이런 전문 당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문단은 가능하시면 당원 속에서 찾아라.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플러스에서 우호적인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찾는 게 되게 좋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민생센터라고 하는 걸 출범할 때 지역 언론에도 내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기자회견을 하면 지역은 혼자 딱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광역으로 모아서 민생센터가 출범했다는 기자회견도 저희끼리 막 했습니다. 기자가 오진 않았지만 신나게 했죠. 저희가. 네. 그리고 이제
8월 달과 10월에 걸쳐서는 이제 다음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의제 준비를 들어갔었고요. 실제 이제 저희가 4가지 의제 사업을 서울시당에 준비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전월세 상한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담을 하고 법률 공부를 하면서 찾아낸 어떤 의제였어요.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월세 상한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광역시도당의 특별 조례로 퍼센트 조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의 5%와 저기 시골의 다른 이제 예를 농촌 지역의 5% 액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상환율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는 걸 저희가 발견을 하고 이제 서울연구원과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전월세 상한 조례라고 하는 제정 운동을 해본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독일이나 미국이 했던 그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와 연동을 하면 결론은 1년에 0.62% 정도 인상이 딱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했던 게 있고 지방선거를 치르고 이제 민생센터 활동 보고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보시면요 활동 보고 대회에 지역 지자체 지역 민생센터들이 자신의 활동 사례를 올린 게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접근했냐에 따라서. 그래서 23페이지 보시면 민생상담 가이드는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결정을 잘 하시면 좋겠다. 광역이 그냥 당원들 교육을 막 시켜서 상담과 교육을 시켜서 광역 중심으로 우리는 몇 군데 찍었으면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의 어느 군데를 선정해서 여기가 민생사업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짤 수도 있어요, 광역은. 그래서 근데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의당 민생센터로 하는 사업이 맞고 이제 서울은 2가지를 다 해본 거잖아요. 그냥 기본 상담도 한다. 그리고 상담에서 발견된 현안도 해결하는 시스템을 짜서 한다. 그리고 의제도 제시한다. 이걸 다 해본 거거든요. 근데 광역 당부에 맞게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꺼번에 이걸 다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마침 지방선거라는 호기가 돼서 지역별 주체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다 가능했던 건데 저는 민생상담은 사실은 더 좁게 쪼개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막 열어놓고 광역당부로 상담하는 건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흩어 지나가는 그러니까 번호 정도가 남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랑 사례를 보시면 좋은데 저희 현수막 걸 때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요. 정의당 민생센터 이제 쉽게 말하면 민생상담합니다. 전화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난리가 났죠. 송파구에 분명히 걸었는데 온갖 경기도에서 왜냐면 이제 막 사람들이 다니시니까 온갖 데서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에 줄인 건 동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중랑이 했던 사례인데요. 이제 중랑은 4개 동의 후보로 나가는 거였는데 진짜 명목동 주민들의 민원 상담 받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율이 되게 높아진 거예요. 자기 지역구의 유권자 율이 되게 높아졌고 거의 90%가 그 동네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정도 되게 좀 약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주 과감하게 또 디자인과 웹을 좀 다룰 수 있는 당원들의 아주 적은 경비를 받으시고 이분들이 민생센터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참 접근이 쉽지는 않아가지고 많은 상담 사례가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이번 기수의 민생센터의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이트를 널리 알리는 거. 그런 것도 좀 했었고 이제 민생상담 쭉 했던 거. 저희는 이제 보시면요. 24페이지, 5페이지에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현수막 디자인도 걸어보고 민생센터장 명함도 만들었었고 배너도 만들었고 전단지도 만들었습니다. 저기 계신 우리 박수영 부장님이 이거 다주셨는데요. 이 파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시겠다라고 하면 굳이 막 또 새롭게 뭘 홍보물을 만드시지 않게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는 상담 내용 파악과 상담 내용을 토론하는 일을 저희는 2주에 한 번 있는 민생센터장 연석회의에서 계속했어요. 그리고 상담을 계속하면
어느 문제는 알지만 여전히 상담은 정말 다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보강 교육을 좀 여러 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지역에 맞는 현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주로 공동주택이랑 민간임대주택이 되게 많이 되어서 그 문제, 거기에 이제 오세훈의 공공개발 기획사업이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공공재개발이 뭐지? 라고 하는 게 논쟁이 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고들은 계속 보강을 해서 지역의 민생 상담을 하면서 현안을 발굴할 수 있는 역량을 좀 강화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나온 상담 카드는 이건 원래 중앙단위 민생본부가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상담 카드는 다양하게 쓰실 수 있고 한 서너 개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민생 담당자 워크숍 때 활동 엣지는 저희가 다 받았었거든요. 똑같은 양식으로. 그래서 이제 활동 엣지 정도가 저희가 이제 모아져 있는데 이 상담 카드가 전반적으로 다 모여져 있지는 않아요. 각자가 갖고 계시는 거라서 저는 올해 내년에 민생센터의 좀 주요 주안점 중에 이 상담 카드를 이렇게 기록지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봐도 대충 답할 수 있는 다른 좀 매뉴얼처럼 보이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 29페이지 보시면요. 저는 이제 아까 김선철 강사님과 전면적으로 다른 게 이건데요. 빨리 쉽게 대답해라. 쉬운 걸 왜 자꾸 질질 끄냐? 저 지금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당 민생센터가 상담해서 답 빨리 주시는 건데 답을 드리면 됩니다. 저는 기관 연계하는 거 빨리 연계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빨리 해서 기관 연계해드리고 난 다음에 확인했어요. 두세 번에 걸쳐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따로 연락을 드리고 그래서 선거 때 이제 이분들이 되게 우호적인 지역이 전반적으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자꾸 여러 번 받게 해서 이게 지금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 서울시랑 그다음에 좀 중앙 차원에서의 상담 내용에 맞는 기관들을 제가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찾아보면 더 있다. 그래서 지역에 맞는 기관 연계를 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시면 제가 노동법에는 정의당 비상구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자치구별 지금 이제 아마 지역도 되게 이런 기관들을 한참 만들었던 때가 있어가지고 연계하실 수 있는 것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보시면은 30페이지는 네 정치적 해결 방안도 가능한 걸 좀 다 적어놔봤었어요. 실제 이제 저희가 마포에서 그 사모펀드 부동산이 쉽게 말하면 태영건설이라고 들어오셨을 텐데 SBS 최대 주주인 태영건설이 SK에 맞죠? T타운이니까 SK에 팔았어요. 앉은 자리에서 시세 차익을 460억을 벌었어요. 그런 사이에 지하에 임대하고 있던, 임차하고 있던 상가들을 태영이 자기가 SK 팔면서 전차로 돌려요. 전대차로. 네. 근데 전대차로 돌리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임차인이 이 계약을 종료시키면 전대차로 들어간 상가는 하나도 해당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못 받아요. 네. 다 날아가거든요. 근데 태영이 정말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나는 여기서 임차 계약을 종료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니네는 전대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속이고 이분들한테 질질질 끌고 마지막에 판 거죠. 네. 그러는 사이에 이분들은 지하 1층인데 엘리베이터를 1층까지만 움직여요. 지하 1층은 엘리베이터 못 내려가게 만들고 옆에서 일부러 문 공사하고 안 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분들을 막 쫓아냈는데 특히 요즘에는 이 상가임대차가 너무 어려운 건 건물주라고 하는 게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네. 막 4-5개가 지분을 갖고 가져가 있는 상태니까 예를 들면 법원에 임차인이 등장했는데 누구랑 싸워야 될지 모르는 저는 이제 그래서 요즘 상가 문제는 이게 되게 심각하다. 저는 이제 정의당이 자영업자 문제나 이런 데 정책 제안을 한다면 이런 식의 PFV, 사모펀드, 부동산 이런 식의 여러 주주가 같이 모여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아무런
제재책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도 제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 방안은 거의 대부분 정책 해결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자회견도 하고 뭐도 하고. 네. 네, 저는 이제 사실 맨 처음에 저희 이재국 장관한테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선생님한테 그 당시에 이제 같이 민생 공부 활동을 했었는데요. 좀 겁이 없어서 막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은 마포티타운도 제가 보기에는 몰랐어요. 그렇게 잘 안 될지. 근데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태영이 그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때문에 그 강은미 의원이 한노위에 있을 때 지금 문제가 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랑 같이 연계를 해서 이 수입자 문제를 보상받는 걸 해결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아까 이제 김상철 강사님과 되게 비교되는 건 다른 시대에 내가 민생 상담을 했기 때문에 별로 고민 안 해도 되는 걸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자영업자 상담하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노동이냐 아니냐 이렇게 혹시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보상 받아서 나가는 것도 그리고 보상받게 해주는 게 뭐 핵심이냐 이런 걸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 민생 상담을 할 때 저한테는 하나의 원칙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문제가 공익적인가? 네. 특정 문제, 특정 예를 개인이라든가 네. 사익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아닌가를 보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당사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우리는 부수적인 역할이다. 정당은. 정당이 그거에 잘못 얽매이는 순간 당사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처럼 변신하면 이건 사실 해결할 수 없다. 네. 그 과정에서 이분들도 투쟁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럴 때 진짜 남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포티타운은 그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당원에 가입해 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막 바쁘셔서 당원 모임에 잘 나오시는 않더라도 정의당이 어려워져도 별로 배신하지 않는 분들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싸움에 뛰어들어서 같이 막 하는데 당원 가입부터 제한하는 건 사실 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냐하면 기존 정당부터 진보 정당까지도 사실 되게 딜을 하고 싶어지거든요. 내가 당시 문제를 되게 열심히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당에 가입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수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분들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저희가 뭐 하면 됩니까? 이렇게 저희를 도와주시는데 당원 가입하면 됩니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면 무조건 당원 가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결과물을 도대체 뭘로 남길 거냐. 저는 함께 했던 분들이 당원으로 나오면 가장 좋고 그게 안 되더라도 우호적인 우리의 지지 그룹으로 남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좀 더 고민이 되면 이분들과 단체로 만들 수 있겠다. 이게 저희가 나중에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실 텐데 성동이 그런 사례를 좀 만든 거거든요. 성동은 민생 상담을 했는데 어떤 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린 거죠. 근데 이분의 남편이 공제 공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영세 공제 공장. 근데 거기가 그 지역이 영세 공장, 공제 공장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는 곳이었어요. 2,000개가 넘게 있었던 곳이었던 거죠. 근데 봉제 공장 사장님의 아내 되시는 분의 노동법 문제를 뭔가 해결했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봉제 공장 사이에 소문이 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선거를 거치고 그 당시 민생센터장이었던 이성범 민생센터장이 이제 지금 뭘 준비하냐면 봉제 공장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런 식의 연결을 해서 좀 조직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강동 같은 경우도 전월세 상한 조례 운동을 했는데 이게 서울시 조례니까 사실 조례를 발의하거나 이러지는 못했는데요. 이렇게 소명받고 함께했던 분들이랑 아주 소박하지만 전월세, 그러니까 세입자 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 단체를 만들어서 계속 이 이름으로 좀 세입자들과 소통하는 걸 하고 있다거나 이런 식의 성과까지는 좀 남더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저희는 좀 했었고 그거랑 뒤에 보시면 당원들 저희가 좀 하고 싶었던 거는 지역위원회 활동력이 편차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센터장 혼자 있으면 심지어 센터장이 막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거기서 지역위원장이기도 하고 또 직장까지 다니셔. 그러면 사실은 지역에서 해주는 게 많지 않으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포가 어떻게 했냐면 마포는 모든 교육자료를 끌고 운영이들과 함께 이 교육을 통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동네를 나누어서 담당자를 만든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마포의 합정동의 민원은 이 분에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운영위 자체가 좀 그런 체계를 갖추었던 게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계속 만들고 싶었던 게 광역이 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역의 주체가 없더라도 당원들을 불러 모아서 교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을 하려다가 약간 실패를 했는데 민생위원회를 좀 모집해보자 라고 해서 몇 명이라도 모이면 이 당원들이 또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일정 교육도 좀 했었어요. 근데 이번 기수에는 상담과 육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민생 상담을 진짜 할 수 있는 당원들 교육을 좀 시키려고 하는 거고, 이분들이 취약한 지역에 가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짜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뒤에 보시면 서울시당 민생센터 활동 보고는 그 서울시당 자체가 함께 해서 해결하거나 해결하지 못했던 사례들이 있고요. 그 뒤에는 지역별 사례라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지역 활동 사례에서 평가 및 제언을 보시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연석회의가 되게 좋았다. 실제 어려운데 계속 무언가 서로 활동을 확인해 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 동네에서 잘했던 건 이 동네가 받고, 또 이 동네가 뭘 잘하는 건 서로 공유해주고, 그런 류의 사례회의처럼 했던 것, 피드백이 됐던 게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요. 네, 여기 민생센터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정의당에 대한 호감도를 좀 많이 올린 게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좀 주된 고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당 이렇게 울산시 위원회 이거보다는 사실은 정의당 울산시당 민생센터, 정의당 민생센터 이게 사실은 훨씬 주민들한테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매개가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고, 좀 중앙당 차원에서 중앙당이 요청했던 것은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자문과 그룹을 좀 풍부하게 엮어달라. 실은 예를 들면 이제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이런 분들, 그래서 언제든지 좀 연결도 해드릴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첫 번째 강의 들을 때도 저도 좀 같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할 거면 저희는 그 금융복지 상담사 교육을 해서 일정 정도의 내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정책 제안, 그 다음에 법 제안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되게 공허할 거다. 결국 생각해보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민주노동당 송파구위원회 당원이었을 때 그 시절에 IMF 이후에 되게 똑같이 개인 부채가 너무 심각해져서 민주노동당이 그 당시에 개인 파산 회생 상담을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송파가 그때 2,000명 정도 상담을 했었다고 저는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분들이 파산 회생을 하기로 했고, 근데 그분들이 뒤에까지 진짜 좀 연결해서 지지하는. 근데 저는 민생 상담 자체만으로는 실제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와 끝까지 갈 활동가 그룹이 만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당원이 되긴 하지만 아마 이 민생 상담이 끝나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 관계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기본 상담에 너무 많은 거를 저는 기대하고 고민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민생 상담의 기본은 또 상담이기도 하다. 민생 사업의 기본은 이런 고민이 좀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신다면 저는 너무 많은 내용을 걸어놓지 말고 진짜 그냥 임대차 상담만 해라. 노동법 상담만 딱 해라. 이것만 그냥 우리 지역은 주구장창 해보자. 전 이렇게 설정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민원인들은 다른 분들은 또 상담을 요청하실 거예요. 노동법만 한다고 해도 그러시더라고요. 네. 자, 그만큼 저도 이렇게 기관이나 이런 거 진짜 잘하신다고 많이 생각 아니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민원 상담을 해주는 기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모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걸 염두에 좀 두셨으면 좋겠고,
의제는 이제 중앙당의 민생비상구가 다 찾아주고 만들어질 거니까 네, 광역은 지역과 함께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분명히 해서 저는 뭐 만약에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번 어차피 그 내년 하반기가 되면 다 총선 모드로 가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한 10개월 정도 있는 거겠죠? 뭐 아니면 상반기 정도? 저는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시간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를 좀 면밀히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지난 1년 반을 하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못해도 민생센터 담당자들이 나오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또 사업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활동 보고대회까지 마치는 게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말 그 담당자들이 남았고요. 저희는 내년부터는 서울이 이제 11개가 출발했어요. 민생센터 사업을. 그리고 4개 권역으로 저희는 분할을 해서 권역별 사례회의를 할 거고 권역별 지원 담당자를 사무처 분들과 같이 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좀 구성을 하려고. 네, 그전에는 16개 센터가 있었는데 제가 혼자서 사실은 모든 피드백과 사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좀 한계도 되게 많아서 이번에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제 좀 더 한 명 한 명의 지역 민생센터를 면밀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짜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교육이나 상담도 좀 일정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 그 광역 당부가 남기려고 하는 끝점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정하고 가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갈게요. 아니,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까 기간 연도에서 하셨잖아요. 네. 그냥 연도만 하신 건지 아니면 따로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상담들을 받아서 직접 연결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바로 연결을 네. 저희가 좀 선택한 방법은 그 지역에서 받았는데 되게 간단한 상담도 잘 몰라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지역에 어디로 연락해서 이거는 얘기하시라라고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네, 결과는 어떠셨냐? 그리고 혹시 또 다른 고민 있으면 연락 주시라고 했고, 저는 이제 그게 지역에 만약에 이제 말한 것처럼 지역의 주민들의 이제 퍼센트가 높으면 다 지역의 유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그 DB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똑같이 민생센터에 지역별로 보면 민생센터 소식지를 계속 보내드렸고, 네, 이런 연계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 여러 번 하시지 말고 한 번. 근데 이런 건 있었어요. 가능한 대면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해결하는 것 말고는 보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야지 사실은 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처음에는 잘 몰라서 의욕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너무 진짜 약간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그분들이 했던 하소연이 자꾸 떠올 정도로 머리가 아파가지고 나중에 정한 건 20분 이내까지는 한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뭘 요청하는지를 분명히 묻고 가능하시다면 자신의 상담 내용을 문서로 달라고 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분들도 자기가 뭘 요구하는지를 정돈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인생사 얘기를 지금 어떤 분 70대셨는데 인생사를 다 풀어놓으셔가지고 막 진짜 옆에 계신 사무처분한테 어느 날은 40대시라고 해서 다행이다 30년 깎였다 듣는 인생사가 이런 농담을 할 정도였었어요. 네, 이분들도 이제 돌다 이제 상담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울분과 분노와 신세 한탄과 뭐 이런 게 너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20분 정도는 전 들어드릴 수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진짜 해결 못하는 문제를 끌고 와도 20분을 잘 들어드리면 사실 되게 정의감이 내서 우호적인 마음으로 많이 바뀌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이제 시의원 있었으니까 그런 문제를 같이 이제 상담하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우리 정치인이 어디에 출마했는지나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실제 진짜 그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